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약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2나노 생산 능력이 202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63%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또 TPU가 시장에서도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구글의 칩을 또 생산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 구글과의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수혜가 같이 함께 들어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현재 TV 경제방송의 전문 패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11월 초에도 신사임당 채널 통해서 인사드리기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11월 말에 이렇게 또 신사임당 채널에서 또 불러주시게 돼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또 뵙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또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Money is Life 라는 와이프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 전망과 함께 최근에 반도체 쪽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함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 반도체 주에 대한 전망은 거의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보다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 이제 이슈들 같이 함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약세로 전환이 되더니 조정세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이 또 스멀스멀 올라게 되면서 아무래도 또 랠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구간에 이렇게 좀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켜주는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AI 거품론을 또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즌마다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약간 좀 그 재료 소멸 느낌으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 훨씬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AI 거품론은 완전히 좀 불식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젠스장 CEO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 판매는 현재 지금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으며 클라우드 GPU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절됐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이 엔비디아의 GPU 판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전체 매출 중에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정도 이제 증가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의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까지도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도 나왔습니다. GPU 판매 속도가 워낙 지금 빠르기 때문에 이 GPU와 같이 함께 또 쓰이는 반도체가 또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이 메모리 변목 현상까지도 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력 GPU인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사실상 이제 독점 공급하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3분기에 이제 퀄 테스트 통과가 되기도 했었죠. 이 HBM3 12단이 블랙웰에는 지금 현재 8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내년에 엔비디아 쪽에서 내놓을 차세대 GPU 루빈에는요. 6세대 HBM4가 8개 정도 탑재가 될 예정. 거기에다가 2027년도 연이어서 출시할 루빈 울트라에는 HBM4가 12개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자체 AI 칩
개발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GPU를 이제 공급받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AI 칩을 개발을 해서 원가 절감도 노려보겠다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AMD나 브로드컴 이런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의 주문까지 지금 현재 메모리사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양사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 캐파 능력을 확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 수년간 HBM 시장 주도권이 갈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서 전망하는 곳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복수 벤더 체제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HBM 공급이 벌써부터 지금 이제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삼성전자도 같이 또 봐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이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다시금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탈환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34.8% 정도로 증가세를 이제 보여서 SK 하이닉스보다 약 0.4% 이제 우위에 있게 되면서 다시금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시장 점유율 한 2~3%를 이제 고부가 같이 메모리 반도체 판매로 인해서 좀 앞서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건데 다시 이제 왕자의 기환이 본격화됐다라고 이제 3분기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전체 디램 시장 규모가요 전 분기 대비해서 24%대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4%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 메모리 사이클이 강하게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약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범용 메모리 가격이 50% 이상 지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한 연내에 삼성전자의 HBM4 조기 통과 가능성까지 지금 현재 점쳐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목표가 상향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증권사 쪽에서 특히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게 상향한 곳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이제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플러스로 정부 정책 이슈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정부 정책 이슈냐? 바로 이제 자사주 규정이 강화된 3차 상법 개정안. 이 관련 이슈도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이제 의무화하게 된다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규모만 하더라도 8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AI 거품론 그리고 이런 슈퍼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잠재울 만한 그런 불확실성은 대체 나중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바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내년 연초경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이제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전보다 강하게 움직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불확실성에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확실성이 뭐냐?
바로 최근에 한일령 관련 이슈가 또 증시를 한번 뒤덮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지수가 빠지긴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렸던 요소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쪽의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쪽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대만 침공 시점을 2027년, 2035년, 2049년을 지목했다라는 점도 사실 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만의 침공을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군사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대만 쪽에서도 가정의 안보 관련된 안내문들을 또 배포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사실상 꽉 잡고 있는 또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세계의 파운드리 지금 시장 점유율 60-70%를 가져가고 있는 TSMC 공장도 대부분이 대만에 있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젠슨영 CEO가 물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태는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젠슨영 CEO가 대만 쪽에도 계속 투자를 또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만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 관련된 이슈도 사실상 예의주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2027년도 경에 대만을 침공하려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7년도의 경우에는요,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설 1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해라고 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요, 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목표 달성을 지시한 연도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중 경제 제재 등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3,400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021년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초까지 시장 지수가 올라가서 상반기까지는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밀리다가 딱 2022년도 연초경에 러우 전쟁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서 그대로 글로벌 시장 지수가 무너진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련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런 슈퍼사이클이 이제 중후반부로 달하는 만큼 거기서 방점을 찍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설,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했을 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TSMC 이제 생산 시설을 파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먹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또 자체 칩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파운드리 시설을 중국 쪽에서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패권 자체가 한꺼번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콜비라는 국방부 차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만에 있는 차라리 TSMC 공장을 우선적으로 파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TSMC를 먹을 바에 그냥 미국에서 중국에서 대만 침공하면은 그냥 TSMC 공장부터 파괴를 다 시켜버리자라는 극단적인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 관계는 또 왜 안 좋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되잖아요. 대만과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또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의 수출 품목 20%에서 30% 같은 경우는요,
대만 이제 해협을 지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일본의 또 수출길도 막히게 되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일본도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어서 워낙 또 산업이 강력한 국가이다 보니까 TSMC와 거래 관계를 또 꽤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지점에서 당연히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미국이 대만을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을 중간 거점으로 해서 이미 뭐 주일 미군이 일본 쪽에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군사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사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만 봤을 때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 무드로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달쯤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라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했을 때 2017년도 당시 이후로 약 8년 만에 방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정상 간에 또 이런 추가적인 미중 회담이 또 있을 예정이라서 일단은 내년 4월 달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중국에서 이제 하반기쯤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제 불확실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심부 역할을 또 중국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반도체주들은 아직까지는 파티를 좀 즐겨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관련 사이클을 보면서 수익을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시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그래도 많이 좀 유화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2023년도에 출시된 H2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엘 시리즈 직전에 나온 차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H200을 중국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지금 현재 중국에 허용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AI 칩 같은 경우에는요. 저사양 칩이거든요. 그래서 H20보다도 성능 자체가 4배에서 7배 정도 뛰어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H200 판매가 허용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H200 칩 같은 경우에는 그 HBM3가 처음으로 탑재된 그런 이제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오히려 반사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그 품목 관세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지금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픈 AI나 구글, 아마존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TSMC 쪽에서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들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수요 자체를 100% 정도 지금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틈새 시장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잘 지금 공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2나노 기술에서도 안정성을 상당 부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기도 하죠. TSMC의 수율 자체가 60%에서 70% 정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수율 자체는요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50% 이상 지금 끌어올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도 지금 관련 대규모 지금 수주 소식들이 삼성전자 쪽에 지금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2나노 생산 능력이 2027
202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63%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 AP에 해당하는 엑시노스 2600, 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런 또 주문형 반도체 여러 가지를 또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퀄컴의 AP 역시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70%에 비하면은 7% 수준으로 약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3나노 대형 고객 수주 등 선당 공정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라고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서 구글의 또 TPU가 시장에서도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죠. 구글의 인공지능 AI 칩인 텐서 처리 장치, 이 텐서 처리 장치가 지금 엔비디아 GPU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구글의 칩을 또 생산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지금 HBM 등의 메모리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 구글과의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PU를 조금 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브로드컴과 이제 함께 만든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GPU가 없이도 그 성능 자체를 동일하거나 그 AI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TPU가 엔비디아의 주력 GPU인 H100보다 최대 8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TPU 같은 경우에도 그 HBM3E가 또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TPU가 만약에 대량 생산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캐파라든지 가격 협상 등을 감안해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공급망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러티브도 같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 외에도 이렇게 TPU와 CPU 등을 또 대거 탑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게 되면서 이들 칩과 함께 DDR5, LPDDR5 등 일반 DRAM 사용량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DRAM 생산 능력 중에 70%가 이 범용 일반 DRAM인 만큼 이 DDR5, LPDDR5에 대한 수요 역시도 그런 이제 관련 수혜가 같이 함께 들어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시장에서 주목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매우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캐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관련해서 내용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지난 1부 순서에 이어서 오늘 2부 순서에서는 로봇주 관련해서 섹터 분석 진행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Money is Life라는 와이프라는 채널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사임당 채널에 제가 로봇주 관련 영상 틈틈이 한 번씩 좀 브리핑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 분석을 좀 배제하고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또 이게 영상 올라오는데 약간은 좀 딜레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차트 분석도 좀 같이 도와드리면서 로봇주들 같이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트도 몇 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서도 후속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가지고 왔으니까 성격급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 보라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딱딱 쪽집기처럼 찝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로봇 관련 이슈들 함께 분석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로봇주들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또 로봇주 이제 정부 정책 이슈는 규제 샌드박스 이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달에 산업부 쪽에서 규제 샌드
샌드박스로 AI와 로봇, 에너지 분야에 40건의 실증 과제를 승인한 그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러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처리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 로봇을 이제 쓰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안정성이라든지 인증 이런 이제 규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도입이 이제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에 또 노동력도 지금 많이 또 부족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를 지금 대체해서 로봇이 지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 선단 자동화 공정에 있어서 상당히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특히 많이 또 쓰이기도 하죠.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공정들 이런 부분들이 또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용 로봇은 제조단에서 많이 쓰인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요.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로봇 산업 관련된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 완화를 시켜줘서 로봇 산업들이 시장에 조금 더 침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관련 사업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증화해서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2+2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최대 4+2 그리고 임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로 이제 확대가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와 특례 기간을 개선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요. 내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주가가 엄청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휴림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캔들이 십자 캔들이 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바로 휴림 로봇의 또 주주 중 한 곳이었던 엣지 파운드리 쪽에서 226억 원 규모의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고 이제 공시가 23일 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관측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캔들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고가권에서 일명 이제 유성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윗꼬리를 단 음봉 캔들 내지는 십자 캔들이 단기 고가권 내지는 고가권에서 뜰 경우에는 차익 실현 심리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가가 이후에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보통 이런 시그널이 뜨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떴다고 해서 전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주식이라는 게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점 확인하고 나서 어깨 구간에서 이제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제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휴림 로봇에서 관측이 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중소형 로봇단에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로봇 관련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 터트려주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손바닥
바뀜에 주의하면서 로봇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요. 또 반면에 긍정적인 또 이슈가 들어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의 두뇌 칩에 해당하는 그 엔비디아의 로봇 칩 생산을 삼성전자 쪽에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젠슨왕 CEO가 하면서 한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세가 2,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이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2%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로봇칩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일명 이제 AP에 해당하는데요. 이 AP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CEO 서밋 했을 때였나 우리는 이제 제슨이라는 그런 이제 로봇 관련 브랜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삼성이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삼성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뭐 구체적인 뭐 발표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뭐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로봇이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지능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면은 그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다 카메라 센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내지는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려면은 이 사방이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다, 레이더 이런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고성능 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로봇칩 제슨이 바로 이 AI를 로봇이나 엣지 디바이스 등에 탑재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컴퓨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관념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때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하긴 한데 로봇을 사용하면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고 또 로봇을 통해서 더 많은 로봇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그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로봇 등의 그런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또 로봇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주가상 반짝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게 뭐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서 이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되돌림이 다 지금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이미 주가상 되돌림이 나와줬고 다시금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 나가는 구간인지 좀 확인을 하면서 재접근할 만한 구간대를 찾아가는 게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SPG라는 기업은 주가가 한 차례 급등세가 강하게 나와서 아직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제가 매일경제 TV 방송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주식남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SPG를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전고점을 이제 첫 돌파하는 시점에 제가 과감하게 이제 빠른 이제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예상이 적중해서 SPG로 제가 여성 TV에서 이제 1위를 달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SPG를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2의 로보티즈가 될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로보티즈가 올 이제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 내내 주가 상승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일단은 LG전자가 최대 주주 중 한 곳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잘 만드는 핵심 부품이 로봇의 근육이라고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와 관절이라고 볼 수 있는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쪽에서 또 세미 휴머노이드를 이런 이제 기술력을 토대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 AI 쪽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장에서 한 차례 또 부각이 됐었던 게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그 로봇의 핵심 부품들을 이제 만들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만큼 로봇 관련주들도 휴머노이드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로봇 부품 단으로 수급 순환매가 이제 돈 그런 시기도 한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SPG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내러티브 수혜의 기대감이 레인보우보다 이제 SPG 쪽으로 들어오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무거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로보티즈보다도 더 지금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SPG 쪽으로 그런 세력들의 매기가 쏠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요, 휴머노이드 이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부품인 감속기 공급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하기 시작했다라는 관련 이슈가 작년 7월 달에 한번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 어떻게 보면 수혜 기대감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그 로봇 중에서 그 양파령 로봇이 있습니다. 그 양파령 로봇에 관절에 이제 20개의 감속기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이동을 위한 바퀴 휠에도 2개의 이제 감속기가 필요한데, 이 감속기 모두를 SPG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로보티즈처럼 이 SPG도 액추에이터를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최근에는 LG 사이언스 파크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협력한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내년에는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겠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이미 그 SPG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과 이런 양파 로봇 등에 사용되는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향후에 진출하기 위해서 SPG가 내년에 미국 최대 로봇 전시회에 액추에이터를 이제 출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모멘텀이 최근에 시장에 좀 강력하게 들어와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SPG를 지금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주의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주가 움직일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그래서 이 SPG의 이제 후속 종목이 될 만한 또 삼성전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로봇 관련 기업 뭐가 있는지 또 찾아봤거든요. 그 기업이 바로 이렌시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 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렌시스 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일단은 보유하세요 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요, 그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보핏이 있고요. 또 가정용 이제 홈 로봇인 분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메인 공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G가 이 감속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공급을 해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부문에서 또 이렌시스도 지금 현재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시장에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렌시스의 주가 자체가 올해 계속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만큼 흐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속기는 일본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감속기를 이제 국산화하는 이런 몇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또 정부 이슈를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한국 로봇 산업에서 70% 정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그 해외 기업들이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제가 감속기도 일본이 잘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부품도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내 로봇 가격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최대 43.6%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특히나 뭐 중국, 일본산 산업용 로봇 쪽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 이유는요. 중국과 일본 회사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자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제품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화나과 쿠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자국의 판매가보다도 지금 28%에서 많게는 44%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가 없으면 사실 우리 국내 로봇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30%도 지금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입을 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0대에서 15,000대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로봇의 핵심 부품 70% 정도를 일본과 독일 등에서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어서 국산화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단연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SPG도 마찬가지고 이레시소 같은 또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런 핵심 수혜가 될 가능성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정부 쪽에서 매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당 마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이런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된 거다라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에 반덤핑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됐기 때문에 또 산업용 로봇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뭐가 없을까? 또 쉽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력이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서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 인하 수혜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서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 유일로보틱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빵 나와주고 나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거든요. 유일로보틱스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건 최대 주주가 SK 배터리 아메리카라는 부분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나중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레인보 로보틱스처럼 나중에 이런 SK의 계열사로 편입할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SK 배터리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SK 온의 미국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유일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산업용 로봇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로봇들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이미 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엘 안전 인증도 최근에 취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진출도 이미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고하중 다관절 로봇도 개발을 했는데 이 다관절 로봇이 자동차와 배터리 이런 대형 제조 라인에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내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고 또 유일로보틱스도 앞서 말씀드린 로봇의 또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액추에이터도 지금 내재화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향후에 원가 절감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연내 시제품 단계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단에 있는 그런 모멘텀과 산업용 로봇 그리고 향후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유일로보틱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만한 그런 관련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로보틱스 역시도 중장기 로드맵에 휴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 관련 모멘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유일 로보틱스도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제가 종목들도 같이 함께 또 봐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공략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를 저는 꼭꼭꼭꼭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투입을 해서 로봇주에 집중 투자하시기보다는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또 로봇 관련 종목들 순환매 나올 때 그때 또 좋은 수익들 거두실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도 많이 놀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박유정이고요. 지난 1, 2부 순서에 이어서 이번 3부 순서에서는 원전 관련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제가 머니 이즈 라이프라는 와이프라는 채널도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도 이제 원전 관련 영상을 한두 개 정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들 반응이 썩 좋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원전 사이클은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1차 사이클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클을 좀 길게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막 지난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이 이제 막 체결이 됐고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어떻게 보면 마련된 그런 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해외 수주 모멘텀을 생각해 보자면 앞으로 2차 사이클은 더 큰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이런 기대감 충분히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해서 계속 투자 인사이트도 잡아가시면서 전략도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이슈들 최근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부터 같이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을 볼 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체코라는 국가에 좀 주목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무게감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진행할 때 마스가 프로젝트 다음으로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된 그러니까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한 차례 또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미 올 초부터 한미 원전 협상 관련된 물밑 작업들이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미국이 땅덩어리가 가장 또 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전력 수요도 많이 필요할 거고 대형 원전을 짓는 것은 당연히 지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기술을 이전을 할 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원전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미국에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1979년도에 스리마일 원전 방사선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게 되면서 미국의 원전 기술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AI 시대를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센터 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 먹는 하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오픈 AI와 메타 등이 설립하겠다고 밝힌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형 원전
일기 출력에 맞먹는 그런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8년도까지 올해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력 수요가 넘쳐나는 시기에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원은 단연 원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AI 산업에 있어서도 성패를 가르는 그런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원전은요, 일단은 값싸면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전은 초기 건설비는 큰 편에 속해요. 다른 이제 에너지원들보다. 하지만 일단 가동하기 시작하면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나 석탄 등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가격 변동폭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을 해서까지 전력을 이제 확보해 나가기로 했고요. 또 메타 역시도 최근 일리노아주 원전과 20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 원전 르네상스를 이제 선언하게 되면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서명 내용들을 보면 현재보다 2050년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약 4배 정도 이상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행정명령에 담겨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 원자로 재가동과 또 앞으로 10개의 대형 신규 원자로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대형 원전에 앞서서 SMR 건설 쪽에 가장 먼저 좀 발빠르게 대응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SMR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원전 대비해서 전력 생산량이 약 5%에서 20%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안전성과 설계 유용성이 높고요, 또 건설 기간이 짧아서 시장에서 많이 각광받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요, AI 전력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SMR 업체들과 앞다퉈서 지금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한 내용 안에 보면은 SMR을 AI 데이터 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에 우선 배치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 원전 건설하기 위해서 거의 한 120조 가량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현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올 초에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럽 원전 시장을 우리나라가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슈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은 이제 포기하게 됐지만 그 외에 또 국가는 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과 중동 북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돌면서 지금 또 원전 관련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도 한번 참여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랍에미리트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같이 이제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튀르키예 역시도 앞으로 이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신업 제2원전 사업 참여 기반을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업 원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신업 원전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북부의 흑해 연안에 원전 4기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하더라도 최소 이제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 한 기당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조 정도 들기 때문에 4기 정도 되면은 40조 규모가 되겠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프랑스의 아레바 컨소시엄이 이제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이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비가 2배 이상 급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도경에
사업권을 이제 반납하고 철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관련 프로젝트가 좀 답보되어 있었다가 2022년도경에 튀르키예 쪽에서 우리나라 한국전력 쪽에 신호 원전 사업 참여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로사톰 등 경쟁국과의 그런 협상들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이 튀르키예 신호원전 프로젝트에 한국전력이 일단은 1차적인 MOU를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사업 개발 초기 단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이제 수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신호원전 사업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호원전 프로젝트가요. 과거 이렇게 일본과 컨소시엄이 사업성 문제로 철수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만큼 한국전력 쪽에서도 수익성 확보라든지 또 정부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신호원전 사업 역시도 장기간 또 대규모의 이런 자금들이 투입이 되는 만큼 또 튀르키예 정부의 또 적극적인 지원들도 필요를 할 겁니다. 아무튼 한국전력이 바라카 원전 사업을 또 성공적으로 수행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호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또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움직임이 시장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상 꺾이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고점 구간이었던 6만 원대까지도 한국전력의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외인 기관 수급 동향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원전 관련 기업 본다면 이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사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전 쪽에서 가장 미국 진출에 맞닿아 있는 건설사가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 내용들을 보면은 올 연말에는요, 미국의 SMR 사업 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시건주 코버트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단지의 SMR을 2기 정도 신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SMR 사업과 더불어서 현대건설 쪽에서는 대형 원전까지 아우르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미국과 또 유럽 쪽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추가 본계약과 관련 시공 착공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SMR 시장에 나서기 앞서서 이미 2021년도 경부터는 홀텍과 SMR 이제 공동 개발 MOU를 맺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오기도 했었고요. 현대건설이 어떻게 보면은 원전 건설에 있어서 명가로 이제 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외 한국형 대형 원전 36기 중에서 24기 정도를 시공 주관사로 참여를 한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또 원전 분야에서 최다 실적을 보유를 한 만큼 대형 원전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런 글로벌 SMR 사업에서도 지금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현대건설 쪽에서도 대형 원전 착공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들어왔었던 이 현대건설의 이슈 중 하나가 미국의 페르미 대형 원전 4기 프로젝트에 현대건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통합 인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신규 원전 2기 역시도 기본 설계와 본공사 준비를 지금 현재 병행하게 되면서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시공을 이제 EP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EPC 본계약 체결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 불가리아 코즐루드이 원전 신규 건설 공사도요. 지금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아주 큰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 2026년도부터는 주요 원전 프로젝트 본계약 확정과 더불어서 추가 공정 착수가 집중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전 수주 잔고가 현대건설에서 약 1조 8천억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급격하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39조 원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증권가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에 현대건설이 한 차례 조정을 준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대건설 흐름들을 내년까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쪽은 단연 현대건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 집중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되게 많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서 설명드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도에 또 타는 것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원전 ETF보다 그냥 차라리 한 종목으로 끝내겠다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공략하는 것도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한 그런 구간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원전과 지금 가스터빈 쪽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3분기 보니까요. 에너빌리티 부분,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 포함한 기준인데 수주가 지금 3분기 1조 6천억 원대 규모를 지금 계약하면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5조 3,900억 원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쌓여있는 수주 잔고는요. 약 16조 정도 가량 된다고 하고요. 또 4분기도 모멘텀이 다양하게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본계약 체결했었던 체코 원전 2기 주기기 제작 공급 계약과 더불어서 북미 쪽의 가스터빈, 해상풍력 이런 여러 가지 수주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SMR 쪽으로도 관련 모멘텀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또 테라파워 등의 글로벌 SMR 선두 기업들과 앞서서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었고요.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주를 가시화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파운드리 쪽에서는 앞으로 최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업계의 시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부터 원자력 사업에서 연간 4조 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연간 20기 생산이 가능한 SMR 전용 생산 시설에도 지금 현재 투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런 공장에 대한 증설 중요하겠죠. 파운드리를 앞으로 선두를 해 나가려면 또 2027년도까지 원자력 가스 사업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대형 원전 사업은 미국 내 AP1000 대형 원전 공급 확대를 현재 또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요. 현재 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미국 원전 시장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참여 기회를 지금 현재 엿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소재부터,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소재부터 주기기 제작 출하까지 한 공장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제조 체계를 갖춘 세계적으로 유일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또 봐야 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세계 최초, 유일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는 점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원자로 6기, 증기 발생기 12기를 지금 현재까지 납품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동시에 공급한 또 유일 기업이자 또 글로벌 최다 공급 실적을 확보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체코 원전 이번에 이제 본계약을 통해서 1, 2차 개통 핵심 주기기 공급과 함께 일부 시공에 참여하면서 약 4조 정도 이상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 반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가스터빈 분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틈새 시장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경에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5번째로 지금 독자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터빈의 종주국이자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가스터빈을 공급을 하게 되기도 했었죠. 약 가스터빈 2기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런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형
수소 전소 터빈 개발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만약에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면요, 역시나 초격차 기술력을 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과 가스터빈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산 증설과 수주 확대를 이제 본격화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주가상의 반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대 이상 가격 구간대까지 저는 무난하게 흐름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차례 이 원전 관련한 내용들, 이슈들 정리가 되신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산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W 인베스트 대표 가유정입니다. 이제는 좀 제 얼굴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1부부터 3부까지 순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 4부 순서에서는요, 조선업 관련된 섹터 브리핑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머니즈 라이프라는 와이프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저희 신샘당 PD님께 요청받았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TV방송을 출연을 하면서도 조선업 관련해서 브리핑 도와드릴 때 거의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립적인 의견들을 많이 드려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올 연초에서 중반부까지는 그래도 이 조선업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 또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또 관련 종목들 TV방송이나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많이 전략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스가 프로젝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조선업 관련해서 모멘텀이 뭐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또 관련 호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상반기까지 계속 나왔었던 내용들이 다시금 뭔가 리바이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좀 앞서서 이 조선업 관련해서 제 견해를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를 신규로 좀 진입할까 하시는 분들도요, 신규 진입하실 때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사실 이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좀 어려운 테크니컬한 지금 구간대 조선주들이 지금 현재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차트도 같이 함께 보면서 내용들을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선주 지금 이게 공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조선 업종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들도 같이 함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조선업은요, 거의 중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양강 체제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한미 간의 조선업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할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올해 3분기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을 따져보면요, 중국이 무려 56%, 한국이 22%로 중국이 우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값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그런 이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물량 공세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선업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부분은 고부가 가치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 덕분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 쪽이 이러한 고부가 가치선 친환경 선박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조선소와 민영조선소를 구분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국영조선소 쪽에서는 조선 업종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 개발 쪽을 좀 맡고 있고, 그리고 민영조선소에서는 많은 인력을 이제 투입을 해서 저가로 중소형 저부가 선박선을 지금 현재 만드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 조선업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위협이 되는 중국 시장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을 보면 미국이 지난 10년간 선박 수주 건조 능력이 엄청나게 급감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만 하더라도 사실 400여 곳이 넘긴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선 수주 잔량을 보유한 조선소는 단 19곳에 이제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선업의 역량이 뒤처질수록 또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금 다각도로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내 조선산업 부활이 긴급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사실상 이제 협력 범위가 상선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함정 분야까지 확대가 되는 만큼 이제는 조선 방산을 그래서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고, 또 한미 간의 동맹 강화, 또 중국 견제 등 다층적으로 이제 전략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한 차례 들어왔었다라고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걸림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현지에 매물로 나온 조선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수주 잔고가 있는 미국 내 21개 조선소 중에서는 일단은 매물로 나온 곳이 없다고 하고요. 또 그 외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를 두고 있는 한화 역시도 마스가 펀드 재원을 통해서 50억 달러의 현지 조선소에 투자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쪽은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쇠퇴한 상황이라서요.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려면 7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빠르게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이런 좀 결과물을 내려면 빠른 협력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올 상반기에서 중반부까지 조선업계를 강타했었던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시장입니다. 이 MRO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MRO 물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기존의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중견 조선 방산 업체 등도 지금 MRO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나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미 해군이 발주서를 보내면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입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 MRO 물량 수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해군 7함대 MRO 수요가 지금 현재 적체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 7함대 같은 경우에는 약 50척의 함정을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28년도까지 총 22척의 함정이 지금 정비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미 해군 MRO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O 하면은 하나오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 가장 앞단에서 선제적으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곳 중 한 곳이기도 하죠.
필리조선소도 인수를 마쳤고, 그리고 호주의 방산조선기업인 오스탈 인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오스탈 인수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가상 조정이 지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최근 11월 달 장에서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하나오션이 한 차례 이제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인수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인수라는 전공법 대신에 지분 매입을 통해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우회적 방식을 이제 택하면서 오스탈 인수를 다시 이제 재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공략에 앞서서 오스탈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 쪽에서 좀 밀어붙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오스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엘리베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조선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탈의 연매출만 하더라도 지난해 약 13조 원의 80% 정도를 미국에서 벌어들였다고 하고요. 미 해군 군합을 건조한 이런 이력들과 커리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조선 물량 상당 부분을 이 오스탈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오스탈과 미국 해군 사업 수주 시너지를 지금 노리기 위해서 오스탈 인수를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스탈 인수가 자꾸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 오스탈 인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서 사실상 안보와도 이제 관련이 깊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호주 정부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스탈이 호주 유일의 전략적인 조선사이기도 하지만 미국 해군 4대 핵심 공급 업체 중에 또 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오션이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이 핵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민감한 그런 기술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오스탈이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눈치도 호주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 오스탈 인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의 조정을 좀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오션의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살펴보자면요. 현재 최근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일봉상 61선 구간대, 노란색 라인이거든요. 61선 구간을 지지반등,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을 타는 모습들이 지난 10월 달까지 관측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61선 구간대를 깨는 움직임이 11월 달 들어서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봉상 움직임 봤을 때 금요일장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음봉으로 무너진다 한다면 조선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대장주단에 있는 그런 움직임들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D 현대중공업 관련돼서도 이슈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은요, HD 현대미포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HD 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을 하게 되는 이유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대형 선박 함정 분야에서,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중연선과 특수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이런 설비 기술 모두 다 관련해서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도크를, 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도크를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통합된 HD 현대중공업에서는 도크를 통합을 해서 특수선으로 이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전략 상성단의 군함 건조 수요에 발맞춰서 특수선 건조를 이제 본격화한다라고서 지금 관련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HD 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MRO 사업도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월 달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화물 보급함 정기 정비 사업을 또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2건의 시범 사업 입찰에 참여를 해서 연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선 쪽은 계속해서 이런 또 수주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해외 MRO 거점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우디와는 파트너십도 맺기도 했고요. 또 필리핀에는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또 개소를 했고, 페루의 시마조선소와는 공동 생산 체계를 갖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국가와 지금 협력 체계를 넓혀 나가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와도 MOU를 또 체결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각 대륙에 최소 1개 이상의 조선소와 지금 협력을 해서 글로벌 거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적 선박이 이제 어디서든 또 MRO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마련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도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지금 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는데 주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이요, 20주선이거든요. 그래서 20주선이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냐면 5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만 원대를 깬다 한다면 좀 더 강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만약에 통합해서 출범한다 하게 됐을 때도 기술적인 흐름들을 잘 체크해 나가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목표가를 또 상향해 나가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최근까지도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간 만큼 또 주가가 고점을 찍으면 어김없이 또 떨어지는 게 주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이미 나온 호재에 대해서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예민하고 기민하게 기술적 대응을 해나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이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선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는 약간은 좀 차별화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방산이라는 그런 산업을 지금 융합을 해서 MRO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MRO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키워드는 FLNG입니다. 이 FLNG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의 위승조선소를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승조선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업용 FLNG를 만들 수 있는 조선사는 삼성중공업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FLNG를 발주해야 하는 그런 글로벌 LNG 기업들의 선택지에는 삼성중공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독주 체제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까지도 FLNG 관련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가 FLNG 수주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협상 중인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모잠비크 코랄 2기, 미국의 델핀, 모리타니 골라, 캐나다 웨스턴 LNG 등 지금 4건 정도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코랄 2기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완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수주가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중공업 역시도 최근까지도 지금 3년치 일감을 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42조 정도 가량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불황기 동안 대거 받았었던 저가 수주 물량도 지금 다
3년간 대부분 선주에게 인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다 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고성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삼성중공업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지 않았나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삼성중공업 최고점에서 비중 90%로 물렸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들은 공부해 두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캔들에 대한 시그널들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요. 윗꼬리를 단 음봉 캔들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 단기 고점이든 최고점이든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내지는 단기선, 여기 핑크색 라인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핑크색 라인이 단기 5일선입니다. 5일선 구간을 급등하고 나서 5일선 아래로 캔들이 위치하게 되면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 5일선이 21선 구간대를 뚫고 아래로 향하게 된다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 2주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자, 삼성중공업 일봉상 주가를 쭉 이렇게 당겨서 보면요. 삼성중공업 역시도 61선 구간대를 그동안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간 모습들 관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61선 구간대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주가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지금 61선 구간대 적어도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좋게 얘기하면은 눌림목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추세 이탈 가능성도 매우 지금 높아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주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 제가 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조선주 만약에 매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뭐 업황 사이클이 꺾이거나 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인 대응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진입했다라는 점도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신사임당 채널 통해서 조선주를 브리핑하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씩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 4부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Money is Life 제 유튜브 채널 와이프 채널도 놀러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